화면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김민재 선수랑 참 많이 닮았네요. 김민재 선수 형이에요? 나이로는 삼촌뻘이 됩니다. 삼촌뻘. 예. 형보다는 삼촌뻘이 되고 네. 김민재도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많이 들으셨겠어요. 이제 네.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겹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지겨운 거 없고 네. 김민재 선수 덕분에 제가 인지도라는 것도 생겼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한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 계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거를 그렇게 나빠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 긍정의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시는. 사진을 보니까 네. 진짜 형 동생이네요. 그렇죠. 뭐 그라운드 위에서 함께 뛰시니까. 네. 네. 축구계의 형 동생. 네, 맞습니다. 그 심판님께서는 원래 그냥 축구 선수가 꿈이셨던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고 그리고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축구 심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축구로만 해서 지금 평생을 아직까지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야. 축구가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야, 근데 그 축구 선수도 힘들지만은 네. 국가대표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국가대표에 대한 꿈도 갖고 계속 축구 선수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운동을 원래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 선수를 할 때 그 온리 목표와 꿈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대표가 돼서 왼쪽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이강인 같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네. 저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온리 축구, 축구로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축구 선수만 오로지 미친 듯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고개만 매진하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24시간 그냥 계속 잠은 잤습니다. 잠 잤어요? 꿈꾸셨겠죠. 네. 꿈속에서도 네, 막 맞습니다. 경기에서 뛰셨죠. 아, 네. 그 초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머리맡에다가 정말로 유니폼하고 축구공을 갖다 놓고 그 예. 꿈을 꾸면서 정말 잤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생각밖에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가대표가 되면은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는 거고 내 개인적으로도 보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초등학교 그 어린 시절에도 네, 맞습니다. 뭐 언덕만 보면 네. 막 뛰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 하체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에도 언덕만 있으면 오리걸음으로 걸어서 올라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리걸음은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하체 힘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으로 언덕만 보이면 집에서 귀가하는 순간까지 가방을 메고 오리걸음으로 올라가고 엄마가 이제 저녁 시간에 밥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집 앞에서 줄넘기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 전 뜀박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뛰는 게 아니셨군요. 뛰기도 합니다.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다 전문적으로 다 하죠. 모든 운동을. 근데 그 과정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운동했던 시절은 엄청 많이 맞으면서 운동했거든요. 그렇죠. 맞으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면 거의 아동 학대 수준으로 맞았어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가면서까지라도 그리고 경기에 지면은 매일 삭발시켰거든요. 학생들을.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 일들이 그때는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때가 이제 90년도 때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이걸로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버텨내면서 그 일을 계속 했던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부모님들께서 축구한다고 했을 네. 때 어떤 반응이셨을지 궁금해요. 처음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시작할 때 안 하면 안 되냐고 했었죠.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태권도 선수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를 한다는 거 뒷바라지 한다는 게 보통 쉽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알아서 안 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함께 이제 시켜주셨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게 위기가 뭐냐면 이제 너무 이제 저희가 합숙비도 밀리고 그랬거든요. 집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한 번 더 운동을 그만두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결국에는 돈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그래서 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운동을 왜 형하고 저하고 왜 그만두라고 하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미친 듯이 해서 남들 쉴 때 잘 때도 해서 운동을 해서 성공을 할 테니까 뒷바라지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버텨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만두라고 했을 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왜?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좋아하는 일인데 왜 못하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까지 빡빡 우겨가면서 와. 하겠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어렵게 그 허락을 해줄 테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라,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 네. 해가지고 그 승낙을 받고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자기를 그렇게 무언가 목표를 향해 훈련시킨다는 건 네. 그만큼 강한 네. 그 바람이나 네. 열정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욕심도 있었습니다. 아, 욕심도. 남들보다 그러니까 나의 동료들보다 더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30분을 하면 나는 1시간을 해야 되고 1시간을 하면 2시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고 그 대신 저는 공부는 안 했습니다. 아이 근데 그 게으른 건 아니잖아요. 둘 다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없어요. 제가 네. 축구 대신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학교 갈 수도 그 정도의 의지가 그렇죠. 있었으면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걸 찾으셔서 네, 맞습니다. 정말 후회 없이 올인하셨던 것 네. 같아요. 공부까지 포기하고 네. 오직 운동만 네. 계속 전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축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요. 제가 운동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위기가 좀 찾아왔거든요. 그 위기가 뭐냐면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스카웃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에 부상 없이 한 해만 잘 견디면 거기에 이제 체육 특기생으로 축구부 특기생으로 등록금 면제가 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네. 상황이 생겼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학교에 이제 사고가 터집니다. 그 어떤 비리로 인해서 그 학교 총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학교 축구부를 해체시키라는 결정이 내려요. 그래서 아이고, 야. 그래서 현재 있는 선수들은 졸업을 다 시키고 신입생들은 받지 말아라. 어차피 이 팀을 해체를 시킬 거니까 받지 말아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제가 붕 떠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네. 이미 다른 학교들은 티오가 꽉 찼기 때문에 특기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때가 98년도였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를 가야지 꼭 성공할 수 있다. 내 꿈을 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수능 시험을 봐서 최대 입시로 해서 대학교를 입학해서 내가 축구부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2달 동안. 공부 그동안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ABCD도 몰랐습니다. 어머. ABCD도 몰랐고요. 진짜 그 글을 쓰면 맞춤법도 틀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딜 갔냐면 노량진 학원가를 갔습니다. 노량진. 근데 수능을 제가 98년도 수능 시험 봤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점수를 딱 2달 준비해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네. 놀라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187점을 받습니다. 이야, 400점 만점에.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네. 2달. ABC도 모르셨다 그랬잖아요. 2달 준비해가지고 187점을 받아서 그 점수를 가지고 최대 입시로 이야, 천안에 있는 예. 제가 이제 응시를 해서 거기에 가게 되죠. 그 학교가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었어요. 4년째인데. 그러면 저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축구부로 들어가서 충분히 내 꿈을 펼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일반 학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야, 기적이다. 예, 그래서 등록금을 내고 저는 이제 특기생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등록금을 내고 축구부 감독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려서 저 축구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축구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감독님이 받아주셨어요. 이야. 왜냐하면 네. 감독님 입장에서는 얘가 누군지 모르지만 얘가 축구를 잘하게 되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감독님한테도 흔쾌히 받아주셨는데 제가 한 달 정도 운동을 하다가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 과연 내가 꿈꿔왔던 태극마크를 달 수 있을까?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더라도 K리그 선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판단을 할 때 정말 잘하지 않고 정말 잘했다면 그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거기서 사고가 터졌을 때 다른 학교에서 스카웃을 어떻게 해서라도 뽑아갔을 텐데 네. 뽑아가지 않았고 내 스스로 시험을 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불투명한 미래가 되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이렇게 해서 어중간하게 운동을 해서 내가 중간에 그만둔다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면 축구 선수로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멈추자라는 생각을 했죠. 왜?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 번도 게을리 운동한 적도 없고 이것만 올인해서 했는데 여기서 멈추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왜냐하면 죽도록 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죽도록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도 후회가 없다. 그래서 다른 길을 한번 선택을 해보자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운동을 저 혼자 스스로 선택해서 그만두게 된 겁니다. 이야, 대단한 결정이네요. 네, 혼자.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부모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부모님하고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하고 우여곡절 끝에 저희 친형하고 연락을 했는데 저희 친형이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가겠다고 혼자서 발버둥을 칠 때 너가 걱정을 많이 할까봐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너가 운동을 그만두고 서울로 온다고 하니 너한테 이제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라,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너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대요. 아이고. 이혼을 하셔서 너가 서울에 올라오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너가 알아서 살아야 된대요. 근데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그때 당시에 딱 배낭 하나, 운동을 그만두고 내 짐 하나와 주머니에 딱 1,000원짜리 2장 있었어요. 이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갈 곳이 없었던 거죠, 제가. 갈 곳이. 그 막막해졌어요. 운동을 그만두고 났는데 집이 없어진 거예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신도림역 2번 출구 앞에서 그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아, 그러시. 그게 99년도, 이 까먹지도 않습니다. 99년도 4월 5일 식목일이었거든요. 네. 학교 쉬는 날.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 왜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큰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큰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큰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죠. 신도림역 앞에 구로노인 종합복지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희망의 집에 가면 거기에 노숙인 쉼터라는 곳이 있대요. 내가 봤을 땐 너도 반 고하고 지금 현재로선 반 고하고 반 노숙자다. 너도 갈 곳이 없으니 거기 가서 생활 상담원으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노숙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부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노숙인들을 거기서 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심판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 믿으셨던 거예요? 그 일을요?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제가 갈 그렇죠.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제가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갈 곳이 없었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스톱해서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노숙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행운이 찾아와가지고 여기에서 관리자로 들어가서 단돈 50만 원이라도 받으면서 내가 먹고 살 것인가 두 개 중에 선택하려면 노숙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노숙인 분들과 4년 동안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4년이요? 예. 그럼 그 4년 동안 그 일 하면서 별의별 일 많았겠지만은 이건 나한테 큰 인생의 교훈이었다 하는 일들이 좀 있었는지요? 교훈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고 예, 예.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워. 예. 왜냐면은 나도 힘든데 내가 죽겠는데 제가 노숙인 분들 저보다 그것도 저랑 동년배도 아니라 30대에서 70대 아저씨들 어르신들 네. 분들을 상담을 해주는 상담원이 된 거예요. 이야. 얘기를 듣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고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하소연을 듣는데 내가 더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도 많은데 그걸 들어주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4년 동안. 예, 왜냐하면 그게 환경이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네. 부모님도 없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답답한데 나는 이분들이 얘기를 들어주면서 응대를 해줘야 되고 내 직책이 상담원이니까. 네. 예,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솔직하게 감정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몰려오셨다고 네. 하셨지만 네. 그래도 그때 심판님의 삶은 네. 처절하고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네. 생각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는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의도적으로 이게 내가 생각 자체를 긍정 아닌 초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억지로 계속 세뇌시켰죠. 억지로. 예, 스스로를. 자기 최면으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꿈이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목표가. 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니까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네. 그냥 돈입니다. 돈. 돈을 벌어야겠다. 부자가 돼야겠다.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 우리 집이 가난했고 나도 지금 가난하고 내가 돈이 없고 힘들기 때문에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방학 때는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새벽에는 신문 배달, 우유 배달도 하면서 학교도 갔다 오면 방학 때는 또 일용직 노동자도 하고 그 중간중간에 신용카드 판매 영업도 하고 내가 배워왔던 게 축구기 때문에 축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축구 심판을 자격증을 따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서 내가 축구 심판으로서 활동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중간중간에 프리랜서 개념이니까 그래도 3만 원, 5만 원이라도 용돈이라도 벌어야겠다라고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했고 저녁에는 대리운전하러도 나가고 그래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내가 생각했던 돈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이야. 진짜요? 네. 얼마 대학생 정도? 때. 대학생 때 제가 25살 때 돈을 1억을 모았습니다. 1억. 네? 1억을. 그 시절의 1억이요? 네. 근데 다음 학기에 등록금을 내려 그러면 한 학기 등록금이 그때 당시 250만 원이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 생활 상담원으로 일해서 5달을 일해야지 250만 원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교통비도 들고 먹기도 먹어야 그렇죠. 되는데 생활비가 필요하죠. 생활비가 필요한데 근데 그 50만 원을 받아서 그걸 아껴서 결국엔 교통비만 쓰고 밥은 거의 물배 채우고 과자로 500원짜리 진짜 과자 하나로 끼니 때우고 천안에서 서울 오는 기차 안에서 우거우거 화장실 그 기차 화장실 안에도 창피하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과자 먹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인식할 때 이걸 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제 스스로가. 네네. 그래서 기차 그 무궁화호 화장실 안에서 그걸 우거우거 물도 없이 그냥 씹어 먹으면서 그걸 배를 채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았죠.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등록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25살에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악착같이 살면서 정말 모았던 돈이거든요. 1억 원이라는 돈이. 그때 그렇게 악착같이 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셨던 때를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좀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 근데 그 1억 원을 모은 뒤에 결국에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정진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1억 원을 좀 투자해야겠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내가 5년 동안 잠도 줄여가면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자면서 이 일을 해왔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상가 분양을 받아서 한 달에 월세를 50만 원이라는 돈을 받으면 내 또래들 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 생활에 들어가면 이 친구들이 200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을 거고 나도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200만 원의 기준을 가지고 갈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임대료를 50만 원이라도 받으면 이게 내가 5년 동안 잠 안 자고 살아온 나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제가 상가 투자를 하게 되죠. 아이고.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기당합니다. 네? 네, 사기당했어요. 아이고. 그 귀한 돈을요? 네, 사기당했습니다. 아니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니요.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테마 상가가 엄청 유행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대문하고 두산타워에 밀리오레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쇼핑몰. 예. 네. 알죠. 한 평짜리를 사가지고 옷 걸어놓고 파는 그게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그랬죠. 엄청나게 거기 외국인도 많이 오고 보따리상들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투자를 했던 거죠. 임대료라도 받겠다고 그거를 다 싹 다 날린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1억 원이 사라졌고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제 통장에 아이고. 분명히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학비도 되고 이것저것 하면서 모았는데 1억 원이 분명히 통장에 있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됐어요. 왜냐? 그 상가가 1억 2천짜리였거든요. 그 2천만 원 대출 받았거든요. 1억 원은 사라지고 2천만 원이 남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해서 죽으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왜냐면 나는 운동을 그만두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25살 때까지 가면서 친구들과
부유하게 살거나 부모가 있거나 편안하게 살았던 친구들은 미팅도 가고 MT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자기들 여유도 갖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숫자가 없어지니까 살고 싶은 의지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셨어. 예. 충분히 이해해요. 예. 그래서 죽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죽으려고 내 나름대로 시도를 했는데 아, 하셨어요. 예. 근데 안 되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이네요. 네. 네. 근데 그때 그 허망함, 네. 상실감 엄청 어떻게 공허했죠. 극복하셨어요? 엄청 공허했죠. 네. 허했죠. 1억을 날리기 전까지는 돈만 쫓아서 계속 왔거든요. 네. 근데 1억을 날려보니까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너무 공허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허하다는 마음이. 네. 그러면 내가 심장 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축구장에 있고 싶었고 축구를 사랑했고 축구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면 축구로서 축구 네. 분야에서 성공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K리그 심판이 한번 돼야겠다. 최고 심판으로서 최고의 무대 위를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심판에 완전히 몰입하고 이제 네. 올인하게 된 거죠. 근데 심판님 예를 들면 네네.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잖아요. 네. 그것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아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축구 선수는 못했어요. 네. 근데 그 옆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와 함께 가는 축구 심판이 돼서 산다는 거. 네. 저는 그 마음이 어떨까 고민해봤어요. 이런 말 하면 또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축구 심판이란 직업이 신이 버린 직업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많이 혼나고 많이 욕을 먹고 질타를 많이 받으니까. 네. 그래서 신이 버린 직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축구가 너무 좋았고 축구 선수로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그라운드에서 선수들과 같이 내가 선수로서 뛰지 못하지만 네. 그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뛴다는 게 그게 꿈이었고 뛴다는 게 정말 지금도 이 그라운드를 보면 심장이 뛰거든요. 이야. 이 초록초록한 그 그라운드를 보면 심장이 뜁니다. 우리 앵커님 봐도 심장이 그러니까 뜁니다. 지금 제 초록색이 심장이 막- 설레게 만드는. 네, 심장이 안 뛰면 죽는데 심장이 뜁니다. 막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에. 그러면 심판을 한 몇 년 정도 하셨는지요? 지금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심판은 26년째 하고 있죠. 와. 그렇게 대학생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격증.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격증을 따서 아마추어 경기부터 아마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 이 레벨을 계속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 K리그 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럼 10년 시험 동안 봐야 버텨야 돼요? 되는 거죠. 예. 시험 계속. 그러니까 급수를 올려야 되고 그거에 해당되는 레벨에서 그 통과가 돼야지 계속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K리그 심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선수와 달리 네. 그 일당이 좀 적을 것 같은데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네.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또 보충을 하셨는지요? K리그 심판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프로축구 심판이기 때문에 수당이 이 일 하나만 하면 적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까지 해서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마추어 심판들은 진짜 열악합니다. 네. 상황이. 근데 그 프로 심판이 되기까지 그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야지만 K리그 심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렘, 사명감 네, 네. 이런 마음이 없이는 현실적인 조건으로만은 꾸준히 지속하기는 어려운 직업이네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아까 심장이 뛰기 때문에 네, 네, 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런 카타르시스라나 그런 네, 걸 막 네. 느낄 정도로 어느 순간에 가장 그걸 많이 느끼시나요? 그냥 그라운드에서 선수들과 호흡하면서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와. 생존해 있구나.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기까지도 힘들고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걸 해내려면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인내해서 이겨내야지만 그라운드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참 그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네네네. 또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크게 원망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네요. 네, 저는 예.
그때 당시에는 원망했거든요. 그때 당시. 네. 그 순간적으로 노숙인 아저씨들이랑 살 때.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점점점 바뀌었던 게 뭐냐면 제가 하루에 5가지, 7가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건강한 몸을 주셨거든요. 제 부모님은. 아이고. 예, 저는 하루에 잠을 하루에 3, 4시간 자면서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건강해야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네.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가난해서 맨날 축구 그만두라고 했지만 내가 성인 되기 전까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뒷바라지를 해줬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최선을 다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정동식 심판님의 이 이야기를 우리 모든 세대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은 부모님께 모든 걸 받았지만 네. 부모님뿐만 아니라 세상을 원망할 때도 많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 심판님의 그 관점, 네. 생각의 관점이 네.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와서 꽂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라는 말이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기독교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그 말이 진짜 짜릿짜릿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라는 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잔도 여기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걸 갖다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고 모든 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어떤 핑계를 대고 누구 탓을 하고 하면서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말 중에 범사에 감사해라는 말을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아니 저희는 신앙인인데도 그 말을 읽으면서도 네. 삶에 적용을 못해서 창피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은데 네.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네. 심판님 앞에서 저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작아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또 용기도 주시고 역시 동기부여 네. 강사세요. 예. 네. 솔직히 이제 이력이 날아가고 네. 희망이 끊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로 회복하고 네.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때나 또 그 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교회 가본 적이 있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네. 저는 마음이 힘들 때 정말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게 돼요. 왜 이야. 저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시구나. 예, 그런 마음도 갖고 왜냐면은 기독교인적인 마음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저로 따지면 국민학교 2학년 때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때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그 전도사님들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막, 야 너네 뭐하냐 일요일 날 교회 와서 떡볶이도 먹고 학용품도 나눠주니까 와서 이거 받아가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놀 데가 없으니까 놀이터에 놀다 심심하니까 친구들하고 가서 교회에 가서 처음 갔던 게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네. 그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그 말이 뭔지도 몰랐지만 너가 잘못했던 너희들이 잘못됐던 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어라.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용서를 빌어라라고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기도를 막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거, 뭐 그런 거 내가 뭘 하기로 했었는데 안 했던 거 그런 거를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 넣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야.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목사님이 잘했다고 회개를 잘했다고 달란트를 줬습니다. 이야. 그 달란트가 뭐냐면 네. 다음 주에 떡볶이 잔치를 한대요. 그래서 그 달란트로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교회에 나가서 또 떡볶이를 먹고 했는데 제가 결국에는 운동선수, 축구선수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도 안 가게 되고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찬송가를 들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딱 찬송가, 딱 한 소절이. 어떤 구절이신지요?
제가 한번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걸, 예, 예, 그걸 그거 기억하세요? 네, 저는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제 머릿속에. 목사님, 네. 2개월 공부해서 수능 네. 몇 점이라고 그러셨죠? 187. 그러니까요. 400점 만점에. 그러니까요. 대단하시. 벌써 200점 지금 만점 40년 아닙니다. 전에 찬송가 한 소절이 네. 제가 기억나신다는 한번 건.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네. 어떻게 이 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괜찮습니다. 아유, 예, 그냥 제가 마음껏. 이거 합니다. 네. 카메라 보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 이거 요한복음 3장 와. 16절. 이야. 목사님 이거 박수 쳐야 되는 거 쳐야 돼.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게 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어렸을 때 40몇 년이 기억이. 지났네. 네. 저기 정말로. 예. 그거 딱 하나 합니다. 예. 찬송가. 아니 하나건 뭐건 이거 한 소절도 아니고 전체를 다 전체를 다. 부르셨어요. 예, 예. 하나의 틀린 부분이 없죠,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네네네. 최고로 네. 맞았어요. 그게 안 잊혀져요. 제 머릿속에서. 나. 진짜. 왜 안 잊혀지시는 것 같으세요? 그게 좋은가 봐요. 그 구절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감사란 말도 네네. 계속 삶 속에서 네. 이렇게 선택한다 그러셨잖아요. 와, 좀 놀라운데요, 시파님. 네.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나 봅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네. 아,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40년이 지났는데 네. 기억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뭐 심파님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이런 하나님의 어떤 네. 인도하심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또 주변에서 기도하시는 손길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머니께서. 네. 저희 어머니도 저 어렸을 때. 오. 저 정확히 모르는데 네. 되게 셌어요. 이 기가 되게 셌어요. 그렇고. 뭔가 모르는. 네. 근데 어머니가 그 이혼을 하시고 나서 조울증이라는 게 되게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어디 안 좋은 이제 병원에도 막 입원도 하시고 막 했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뭐 영접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네. 만나고 나서부터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얘기해 주죠. 뭐냐면은 동식이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네. 네. 예. 그 고맙다고 하죠. 그리고 제 친구들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너가 잘 되기를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 제가 좀 감사하긴 하죠. 네. 이렇게 누군가 네. 우리 심파님의 삶을 위해서 네네. 나란 존재를 위해서 네.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으시면 네. 마음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외롭게 살았는데 외롭고 힘들게 살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고 네. 그 정도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네. 또 기독교 프로에 이렇게 나오셔서 네. 말씀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넓은 포용력이 있는 네.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항상 뒤에서 네. 뒷받침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께도 한번 네. 메시지를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께요? 네. 우리 엄마가 제 책을 보고도 많이 우셨다 그랬거든요. 우시기도 많이 울고 안타깝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모로서의 엄마로서의 역할은 내가 성인이 되기 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충분히 내가 만족할 만큼 키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삶을 위해서 행복하게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 많이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심파님은 참 감성이 풍부하시고 사랑을 많이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사는 분 같아요. 울 뻔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눈물이 고여 있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키워야 되는데
심판 하나로는 너무 힘들고 네.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 네. 강연도 하시고 네. 환경 공무관도 하시고 네. 하루를 초단위로 네. 어떻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루 일과가 새벽 4시 반에 항상 일어나서 새벽 4시 반에서 출근 준비를 해서 서초구에 이제 새벽 5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서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가 청소 일을 합니다. 네. 청소 일을 하고 3시에 퇴근을 하고 제가 일하는 데가 강남 그 역 그 주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는 또 퀵 서비스 일을 퇴근하고 나서 퀵 서비스 일을 배달 일을 좀 하고 네. 그리고 배달이 없을 때는 또 강연이 이제 섭외가 들어갈 때는 강연을 또 가고 그러고 나서 5시부터 이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운동을 또 합니다. 그러고 나서 취침에 들어가고 이게 무한 반복이죠. 그리고 평일날은 그렇게 지내고 주말에는 K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K리그 경기를 나가고 그래서 거의 365일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쉬는 날 없이 거의 없겠네요, 쉬는 날. 네,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말씀 네, 속에 네. 교회를 향한 살짝 네, 마음도 마음도 엿보이는데. 있어요. 네. 또 그거만큼 환경 공무관의 사역도 네,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요즘 그거는 같은 별로 이렇게 경우- 가슴이 뛰지 않아요? 환경 공무관 일은 가슴은 뛰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처음에는 직구만큼은. 예, 예. 환경 공무관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 이 축구 심판으로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을 함께 해야지 이게 안정적인 직업이 하나 있어야지 우리 가족을 그렇죠. 배고리지 않고 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저도 환경공무관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조금 창피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왜냐? 환경공무관의 복장은 이 노란색 옷을 입으면 형광색 이 옷을 입잖아요. 네. 그럼 되게 튀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어디냐면 강남역 일대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유동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그 인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참고 참아내다 보니까 결국엔 저는 이제 강연 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기 싫은 일이라도 100일이라는 시간을 자기 자신한테 부여를 해야 된다. 100일 동안 버텨내야 된다. 그러면 이 100일이라는 시간을 버텨내면 이게 습관이 돼서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교회에 나가기 싫더라도 100일 동안은 무조건 가봐라. 어허. 미친 듯이 그냥 가봐라. 그럼 이게 나의 몸에 익어서 스스로 자꾸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 결국에는 이 환경공무관 일도 처음에 시작해서 일을 함으로써 창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결국엔 100일이 지나니까 어떠셨어요? 익숙해져서 네. 그런 감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우리 가족만 생각만 하는 거죠. 아, 요즘. 처음에는 가족 생각보다 나의 창피함이 우선이었거든요. 예, 왜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이 옷이 나한테 맞나? 이 유니폼이 나한테 맞나? 왜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의 주인공이었거든요. 왜 이 조명이 나한테만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강남역에 딱 서 있으면 왜냐면은 형광색 옷을 입고 네, 있으면 네, 되게 네. 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심판님이 훤칠하게 키도 크시고서 더 고맙습니다. 이렇게 눈에 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버티다 보니까 다 적응이 되고 그 창피함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가족 생각을 하면서 네. 즐기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즐기면서 하려고 좋은 생각을 자꾸 하려고. 네. 네. 와, 긍정, 감사,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참 저희에게 이렇게 쏙쏙 꽂혀요. 아버지로서의 진짜 지독한 책임감 네. 그런 것도 느껴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하나하나의 삶이 에피소드가 돼서 네. 강연 현장에서 네네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강연 가서도 여러 많은 분들한테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강연은 뭐냐면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나도 살았고 나도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지만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단돈 2,000원으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시간은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강연도 다니게 됐고 그렇죠. 대기업에서도 불러줘서 대기업에서도
나보다 공부로 따지고 이 지능으로 따지면 월등히 높으신 분들이 네.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냐. 그렇죠. 결국에는 뭘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나 다 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네. 단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유,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심판님. 심판님의 그 긍정, 감사, 견뎌냄, 그런 극복의 에너지, 그런 거를 배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와. 그래서 많이 불러주십니다. 아, 네. 정말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들 셋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아드님은 아빠의 이런 삶을 보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저희 아들들하고는 이렇게 만날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면은 저녁 9시, 10시 돼야 들어와요. 막 태권도도 가고 영어도 가고 수학도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10시에 들어오고 저는 그 시간이면 이제 잘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때 나오죠. 예. 그래서 마주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말에는 또 아이들 집에 있을 때는 저는 K리그 심판 경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 가족하고 소통하는 게 언제냐면 거의 카카오톡으로 우리 가족방 단체방에서 이게 소통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제가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관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주입식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행동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삶을 대해서 우리 가족방에 오늘은 아빠는 청소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오늘은 운동을 10km를 뛰었는데 아빠가 목표한 만큼 달성을 했고 기분이 좋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런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이 항상 거기다 답장을 달아주는 게 너무 아버지 너무 멋있어요라고 이렇게 달아줘요. 이야.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님들은 말로만 하지 말아라. 본인들이 행동하면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돼 있다. 네. 어쨌든 중3짜리는 뭐 카톡 오면 아빠나 엄마한테 그냥 넵 하고 끝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쓴다는 게 아버지 멋있습니다. 막 이렇게 써. 아버지에 대해서 이미 삶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애들이. 네.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는 못 보낸다고 하셨지만 네. 단톡방에서 또 이렇게 아빠 멋있어라고 말해주잖아요. 네. 그렇게 아빠를 신뢰해주고 믿어준 아들 세 분에게 네.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메시지를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정현우, 정현수, 정현찬 우리 아들 3명은 나의 희망이고 우리 아들 셋이 든든하게 뒤에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족으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고맙다. 사랑한다.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준비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감사의 네. 마음을 아들들에게 전하고 네. 계시는데 아버지가 이제 된 다음에 네. 떠올려보는 나의 아버지는 어떤 기억으로 남으시는지요? 저희 아버지는 엄청나게 우주 같은 아버지였거든요. 왜냐면 엄청 강인하고 왜냐면 태권도 선수를 출신이었고 그리고 또 그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예. 근데 아버지의 모습이 작아졌던 순간이 있는데 그거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나름대로 운동을 그만두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1학년 2학기 때. 그래서 등록금 고지서를 제가 봤는데 제 스스로가 깜짝 놀라고 운동했던 사람이 성실함 하나 가지고 50% 감면이 되다 보니까 한 해 등록금이 125만 원이었거든요. 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50만 원씩 월급 받았던 저한테는 이거는 엄청나게 큰 돈이어서 내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싶었죠. 아버지한테. 네.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옥탑방에서 살고 계셨는데 이혼하고 네. 은근슬쩍 아버지 뭐 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하고 만남을 가졌고 그거를 등록금 고지서를 흘리고 왔습니다. 집에다가. 일부러. 네. 네, 의도적으로. 내달라. 이 정도는 내줄 수 있지 않냐? 라고 해서 놓고 왔죠. 근데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놓고 갔다. 이거 놓고 간 거 아니니? 아하.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가지러 와라 해가지고 가지러 갔는데 그 모습을 딱 보고 저희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작아 보였어요. 이 축소돼 보였어요. 그 우주 순간이. 같은 아버지. 예, 우주 같았던 아버지가 그 강인했던 아버지가 돈 때문이라기보다 네. 이렇게 자식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책임을 졌지만 이거 나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한테 나 열심히 노력해서 운동만 했던 사람이 성적장학금도 받아왔는데 아버지가 되게 그때 당시에 되게 작아 보였어요. 그러시군요. 예. 지금 와서 그때를 좀 되돌려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버지신데. 지금 아버지가 되고 난 이후에는 다 사정이 있었겠거니 하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해하려고 생각한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키워주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다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고 어차피 저희 자식들도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는데 저희 자식들한테는 내가 아버지로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조금 더 느리게 작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아하. 좀 빨리.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 우리 아버지가 작아 보였는데 나는 우리 아들들이 30, 40 정도 됐을 때 내가 작아 보이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더 오랫동안 든든하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시네요. 맞습니다. 아, 네. 심판님을 보면서 자, 내가 좀 삶을 살다가 네. 요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일이나 네. 여행이 있는지요? 저 있습니다. 네네. 저는 우리 아들들이 셋이 성인이 되면 조금의 금전적인 여유도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좀 그렇죠. 빠듯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저는 진짜로 봉사활동하고 싶어요. 봉사활동. 예. 그 봉사활동이 어떤 봉사활동이냐면 한부모 가정이나 네. 그 자립 청소년들 있거든요. 부모님 없어가지고 그리고 베이비박스에 있던 아이들 네네. 네, 그런 아이들이 제가 그 강연도 갔었는데 마음이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식도 다 키워놓는다면 저는 그런 좀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고 여유가 생긴다면 그런 일들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본인의 아픔을 추억하면서 그러한 목표가 생기셨네요. 네네네. 심판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세상에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낙담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파도를 많이 넘겨오신 네. 뭐 인생의 선배로서 격려나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세상 산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쉽지 않거든요. 비 오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비가 그치면 당연히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태양이 떠오르고 밝은 빛이 올라오는 것처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지금 힘들더라도 좀 버텨내고 이겨내고 한다면 분명히 해가 자기 앞에 본인 앞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해가 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멈추면 안 되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주입을 시키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해가 뜬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한테 기도도 많이 하면서 꿈을 갖고 살아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묵묵하게 성실함으로 또 정직한 땀방울로 살아가시는 우리 정동식 심판님. 아마 요즘은 이런 성실함이 점점 더 사라지는 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심판님의 삶을 보면서 저희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럭저럭 아무 의미 없이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는 기독교인보다 더 기독교인 같은 고맙습니다.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예수님의 교훈 그대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심판님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님이나 기독교인들이 도리어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속에 한마디 올리고 싶은 마음은 참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삶의 본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독교 방송이고 네네네. 또 이런 곳엔 처음 아마 방문해 주신 걸로 알아요.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좀 어떤 기억으로 남으실까요? 이 계기로 인해서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흔하지 않은 기회인데 네. 이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과 조금 더 만남을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한번 저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마 네, 목사님 지금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중보기도 들어가실 겁니다. 네,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아직도 심장이 뛰시는 네. 우리 정동식 심판님의 오늘 솔직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다음에는 더 은혜롭고 소중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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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Good TV